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오늘 밤이 바로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겠네요. 마지막 하니까 또 의미가 그런데, 어, 오늘 어떠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바로, 고구려가 멸망을 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하면은 우리나라 고대 국가 중에 이제 하나죠. 삼국시대에 보면은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었고 그 위에 지금 북한 지역과 만주 이 일대를 이제 고구려가 이제 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구려가 이제 멸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의 무대가 한반도로 국한되게 된 그 하나의 어,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언제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그리고 왜 멸망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 우리 그 한민족의 어떤 국통의 맥이 어떻게 흘러가야지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역사를 보면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조선왕조 500년도 뭐 500년이지만은 정말 그 조선 말기 그 만국조선 그 시기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현대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바로 이제 고려로 올라가고 그 고려는 삼국시대 통일신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로 올라가는데 그 삼국시대가 있었던 시절이 바로 이제 고구려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만주에서 이제 그 넓은 벌판을 호령하던 이제 그런 그 이제 나라였었는데 바로 그는 고구려가 668년 서기 AD 668년이죠. 바로 날짜를 환산해 보니까 10월 31일인 10월의 마지막 날 멸망을 한 것으로 지금 기록에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라는 나라 그리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결국은 없어졌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찾아서 어,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광활한 그런 지역을 호령할 수 있는 뭐 어, 계기라고 할까? 뭐 그건 뭐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어,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역사 공부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고구려의 멸망.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역사의 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과거에 서 있는 하나의, 어, 그, 그야말로 그 사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고구려 멸망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668년에 망했죠. AD 668년에. 망했다고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멸망. 멸망도 뭐 망한 거나 다름없는 건데. 자, 일단 개요를 볼까요? 자, 고구려는 우리나라 고대 왕조 국가 중에 하나이다. 뭐 신라, 그다음에 뭐 백제. 음, 뭐 그때 같이 그 이제 상존했던 그런 그 이제 국가들인데. 그래도 고구려의 만화에 척이 가는 게 고구려가 만주 땅 그 넓은 벌판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거죠. 예. 자, 본래 국호는 고구려였으나 당시의 금성문과 역사 기록을 토대로 장수왕 20대 왕입니다. 장수왕 대에 고려로 개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왕건이 건국한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 고구려로 통칭하고 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간과했던 사항이에요. 고려로 개칭을 했네요. 근데 이제 나라 이름이 똑같으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구려라고 그냥 계속 부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37년 부여의 주몽이 졸본 지역에 나라를 건립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다. 그다음에 고구려는 이후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를 정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후한, 위, 후연 등 중국 여러 왕조와 말갈, 동해, 옥저 등 주변국들과 전쟁을 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전투적인 그런 그 이제 민족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천왕 11대인데 동천왕 시기 수도인 국내성이 우리나라에 함락되기도 하고 이후 고국원왕 16대 고국원왕 때 다시 수도가 함락되고 고국원왕은 백제의 대외 정복 전쟁 중 평양성에서 전사하는 등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고구려의 국력은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17대 왕인 소수리모왕 시기에 내치를 다시 다짐으로 인해서 국력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9대 왕이 이제 광개토대 왕이고 20대 왕이 장수왕이죠. 이때 고구려가 전성기를 그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이제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5세기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를 국내성에서 지금의 평양성으로 옮기고 5세기 후반 백제의 수도인 의례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가야, 신라를 공격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국내성은 이제 그 만주 그쪽에 이제 있었던
도시죠. 예, 그것은 이제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이제 평양으로 지금 이제 옮겨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오늘날 평안도 랴오닝성, 이게 요령성이죠. 요령성. 이 요령성이라고도 하고 요령성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그 요령성에 살다 온 분 얘기는 요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린성, 딜림성입니다. 그걸 주무대로 삼으며 한반도 중부와 남부, 만주 일대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삼았다. 되어 있습니다. 6세기부터 정치적 불안정과 주변 국가들의 성장으로 쇠퇴하였고 7세기 수나라 및 당나라와 전쟁을 겪으면서 국력이 더욱 쇠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668년에 정치 세력의 내분과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이제 결국은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예, 이 사항은 뭐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쭉 배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문화는 한민족 전통 문화의 뿌리 중 하나로 각조총이 씨름도에 근거해 이 각조총이라는 건 이제 무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씨름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씨름도를 보면은 전통 스포츠 씨름의 기원이 된 시대로 이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저 때부터 씨름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 민족이. 그리고 이제 난방을 온돌 방식을 취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현악기 거문고가 고구려에서 만들어지죠. 이게 기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남부와 풍습과 언어가 같다는 기록이 존재를 한다.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북 사투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듯이 저도 지금 그 모습과 이제 거의 이제 동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과 풍속과 언어가 같다. 사실 사투리를 써도 서로 의사소통은 뭐 될 수 있는 만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풍속과 언어가 같았던 것은 고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주몽이죠. 고주몽이라고 얘기했죠. 묘호는 태조로 썼습니다. 주몽은 동명성왕은 국호를 고구려라 명명하였으며 5세기 장수왕대에 국호를 고려로 개칭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려가 왕건이 세운 고려하고 혼돈스러우니까 그냥 고구려로 통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후 이름을 고려는 보덕구 674년에서 684년이니까 이제 멸망한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한반도 남부 익산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국가 보덕국과 대조영이 발해에서 국호로 사용했다. 대조영은 이제 만주벌판에서도 발해 국호를 세우죠. 거기서 이제 고려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18년에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게 되어서 그 맥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라의 형태와 그 나라의 경계는 이제 달리하고 있다가 결국은 왕건이 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면서 그 고구려의 그 맥을 갖다가 쭉 이어갔다라는 얘기죠. 중원 왕조들은 고구려를 예, 맥, 고리, 구리, 평양, 그다음에 요동으로 이제 호칭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양은 지금의 그 평양이 아니고 이 한자가 이제 틀리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이 간단이지 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자, 졸본부여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기원전 58년입니다. BC 58년에 이제 졸본부여가 이제 탄생이 이제 되는데 이게 서기 13년까지 이제 가는 걸로 봐서는 42년에다가 55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네요. 이 졸본부여가 결국은 그게 이제 고구려의 이제 시초라고 보는 거죠. 자, 시조 고주몽의 원래 이름은 해주몽이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58년에 이제 출생을 이제 했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본래 예맥 쪽의 국가 부여의 일부였던 북부여 왕 해모수의 아들이 바로 이 해주몽이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해모수 얘기는 많이 듣죠. 북부여 왕 해모수. 예. 뭐 물론 뭐 이 해주몽 좀 나중에 이제 그 성을 갈아서 고주몽이 되는데 고주몽에 대해서는 이 고구려의 그 건국을 한 그 조상이기 때문에 뭐더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주몽은 부여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인 신궁이라는 뜻이다. 아, 주몽이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주몽의 재능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부여를 피해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도피를 한 거네요. 지금 뭐 워낙 재능이 뛰어나면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눈에 확 띄면 이제 그 시기의 대상이 되죠. 추격자들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 염리대수에 이르렀으나 자신들이 앞길을 가로막는 염리대수를 향해 주몽은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강의 신의 외손자이다. 강을 다스리는 신의 외손자다. 지금 나를 쫓는 자가 뒤를 따르니 그 위험이 급한데 강을 건널 수 없으니 도와달라. 라고 하니 이에 감응한 자라와 물고기가 물 위로 떠올라 띠를 이어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이 무사히 강을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는 다시 돌아가 버렸고 추격자들은 강을 건너지 못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 하는데 이 사건을 어별성교라고 한다. 고기와 이 별이 저기 자라죠. 별주부전에 이제 저 별자가 이제 자라죠. 자라. 성교 다리를 만들어 놨다. 성교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리를 만들었다. 라는 그런 이제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몽이 남하를 해서 졸본에 정착을 했는데 졸본이 어디냐면 지금 요령성 본계시 훈인현에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위치를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지도 나오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요령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주 쪽에서 이 남서쪽이죠. 거기다가 이제 정착을 이제 한 거죠.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제 북쪽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곳에 세력가 연타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둘째 딸 소선호와 혼인을 했고 이후 비류국의 군장 송양을 만나 활싸움을 신청해서 승리를 했다. 비류국이라는 나라가 또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송양이 이제 기원전 36년에 주몽에게 이제 투항을 했다. 그렇죠? 기원전 37년 졸본 중 오녀산성을 도읍으로 삼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개칭을 했다. 이때 이제 고구려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겁니다. 왕실의 이름을 해에서 고로 변경. 그러니까 음, 이게 해모수하다니까 해주몽이었는데 이걸 고로 변경했기 때문에 고주몽이 된 거죠. 이름은 고주몽이며 대관식에서 고구려 일대왕 추모성왕이 되었다. 추모성왕. 또 한자로 표기하면 동명성왕이 되는 거죠. 추모성왕보다 동명성왕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들한테는. 자, 추모성왕은 즉위한 후에 송양의 나라였던 비류국을 다물도라 바꾸고 그를 그곳의 관리자로 임명을 했다라고 해요. 일종의 제후같이 이렇게 한 지역을 뚝 떼어갖고서 맡긴 겁니다. 또한 추모성왕은 가장 먼저 근방의 말갈족을 복속을 시켰다. BC 34년에 졸본성과 궁궐을 완성을 했고 일단 왕이 기거를 하려면 궁궐이 있어야 되겠죠. BC 32년에 오이와 부분노를 보내 백두산 동남쪽에 있던 행인국을 정복을 또 했네요. BC 28년에 부위엄을 보내서 북옥저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위한 뒤에 나라를 넓히느라고 엄청 이제 전쟁을 하면서 애를 쓴 겁니다. BC 37년 추모성왕의 전 소생 왕후 예시의 아들 해유리는 부여에서 출생을 했다네요. 근데 BC 19년에 해유리는 고구려를 찾아 추모성왕을 만나 성을 개칭해서 고유리가 되어 그해 음력 4월에 태자로 책봉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 해모수 그 이제 자손이기 때문에 왕후 예씨 이제 다른 그 이제 부인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해유리가 났는데 그것도 아들 아닙니까? 예? 주몽 입장에서 봐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찾아오니까 그걸 이제 태자로 책봉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BC 18년에 추모 성왕의 둘째 아들인 소성은 온조 비류 등을 데리고 남하여 비류는 미추홀에 정착하였으며 이 미추홀이 지금 인천이죠. 그래서 인천에 지금 미추홀구가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여기서 유래한 거네요. 미추홀에서 무슨 영어인가 했더니 영어가 아니고 아주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를 해서 미추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조는 우이래성에 이제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추홀은 인천에, 온조는 우이래성, 서울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자, 고유리는 동명성왕이 BC 19년 서거하자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명왕이 되었다. BC 9년에 고구려를 우역하던 선비족을 토벌을 했고, 이거랑 토벌을 해야죠. BC 6년에 우여의 대소왕은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폭설로 많은 군사를 잃고서 퇴각을 했다. 침략도 받았네요. 그다음에 3년에 AD 3년이죠. 유리명왕은 부여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압록강 근처의 국내성으로 보급을 갖다 천도를 했습니다. 이 국내성이라는 게 나라 국제 안내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반 음, 우리말로 중국말로 좀 지안인가 그렇죠? 예. 지안에다가 이제 도읍을 갖다 설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9년이 돼서 AD 9년이 돼서 대소왕이 사신을 보내서 유리명왕에게 부여를 섬길 것을 종용하였으나 왕자 고무줄 3대 왕이 되네요. 고무율이 사신에게 부여의 내정이나 잘 다스리라는 의미의 말을 우회적으로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제 사신을 이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13년에 AD 13년에 부여가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고무슐이 3대 왕이 됩니다. 매복 작전을 써서 부여군을 크게 격파를 해버렸다. 그리고 14년에 유리 명왕은 양맥을 정복하고 현도군이 고구려 현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네요. 어찌됐든 이제 만주가 활동 부대였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벌 전쟁을 이제 벌리게 됩니다. BC 13년에서 270년이니까 약 한 250년 넘게 정벌 전쟁을 하네요. 그러면은 30년 잡았을 때 38, 8대에서 10대에 걸쳐서 계속 정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한 고무줄이 이제 3대 이제 대모 신왕이 되죠. 제위는 4년에서 44년이네요. 22년에 부여를 정벌, 26년에 개마국을 복속시키고 구다국을 항복시키고 그다음에 28년에 고구려를 이제 침공을 했으나 이제 실패를 했다.
이 고구려를 침공한 게 누구냐면 한나라 요동태수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왔으나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이걸 패퇴시킨 거죠.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32년에 낙랑국을 정벌을 하여 지배를 하기 시작해갖고 37년에 낙랑을 아예 병합을 시켜버렸다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 6대 왕이 태조대왕이 되겠습니다. 47년에서 165년까지 즉위를 했네요. 그해 들어서 다시 정복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 56년에 동옥절을 병합을 하고 살수에 이제 일어났다고 하네요. 경기가. 그다음에 이제 68년에 갈사구 외왕 손자 도두를 항복시키고 그다음 70년에 관나부의 조나를 갖다 병합시킵니다. 72년에 준하를 병합시키고 왕자 으름을 고추가에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추가라는 어떤 직책이 이제 있었다고 봐야죠. 그다음 105년에 요동을 공격해서 약탈을 했고 약탈했다니까 조금 그런 약탈 필요하면 해야죠.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뺏어라도 먹어야죠. 109년에 이제 오히려 그 평화적인 외교를 갖다 이제 전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18년에 예맥과 더불어 현도군과 화려성을 공격을 하고 121년에 이제 요수연을 또 공격을 했네요. 자, 그러나 이 요동군 현도군을 이제 12월 달에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고구려군이 크게 이제 패하는 그런 그 이제 패전의 기록도 있습니다. 122년에 마한 예맥과 함께 현도성을 쳤으나 부여의 방해로 또 패배를 했네요. 146년에 태조대왕은 요동의 신하는 거양을 약탈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태조대왕의 자식들이 왕위를 두고 이제 다툼을 시작해야 했다. 왕자의 난이 이제 일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6대에서 7대, 8대 별 그 의미 없이 넘어가고 이제 9대왕, 고국천왕이 됐습니다. 191년에 평민 출신의 을파소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에 임명을 한 거죠. 국상에 임명을. 이게 을파소 얘기를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죠. 을파소, 을파소. 예. 저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고대 한국 사람들 이름이 저랬던 모양이에요. 지금같이 김씨 씨 이런 게 아니고 194년에 진대법을 제정해서 빈민을 규정 구제를 했고 209년에 도읍을 국내성에서 순도성으로 옮겼네요. 217년에 그다음에 그 평주의 하요가 위에 조조군에 쫓겨서 일천여 가를 데리고 투항을 했는데 그걸 다 받아준 거죠. 이 고국천왕은 그 사람들을 책성이라는 데다 이제 이렇게 보내서 이제 살게를 했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중국과 교류가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원, 황하 일대, 화남, 화북, 그다음에 산동, 산서 이쪽을 이제 중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원에 이제 삼국이 이제 있었죠. 이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시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와 청나라, 오나라. 이게 190년에서 280년 사이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삼국에 해당되는 현실의 삼국과 이제 접촉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 11대, 12대는 뭐 별 그 의미 없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이제 한사군을 갖다 이제 정복을 하고 전현을 공략하는 게 270년에서 371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13대 서천왕이 이제 많은 부락을 복속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14대 왕은 이제 즉위를 했는데 방탕하고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천왕은 즉위하자마자 한사군하고 치열하게 이제 싸운 다음에 그 한사군을 갖다 314년에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네. 낙랑군, 임둔군, 그다음에 현도군, 그다음에 진번군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그 한사군이 이제 있었죠. 네. 그다음에 16대 고구건왕에 와서 백제하고 싸움을 했는데 졌네요. 네. 371년에 고구건왕은 복수를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 백제에 재침공하였지만 고구건왕이 전사하고 이때부터 백제와의 악연이 시작이 됐다. 참 악연의 그 연원이 굉장히 깊네요. 멀고 멀고는 옛날이다라는 얘기죠.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이 고구려는 국력이 왕성해져서 중앙집권제를 완성하시고 이제 대국화 나라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 시기가 371년에서 413년까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고구려 지도죠. 돌본, 국내성, 백두산역. 그뭐 만주 그 원저리. 그 지난해 그 광개토대왕비를 이제 가서 보고 왔는데 사진 촬영이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사진을 찍는 건 허용을 안 하고 유리벽으로 다 막아놨더라고요. 겉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겉에서 사진 찍는 거는 이제 허용이 되는데 아마 비석에 새겨진 여러 어, 뭐 글자 같은 거 그런 것을 특권을 떠갖고서 가족도 뭔가를 밝혀내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해질까 봐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17대 소수림 왕이 이제 그 즉위를 했습니다. 371년부터 384년인데 우리가 소수림 왕에 대해서는 아주 그 많이 들었죠. 예.
소수리망은 불교와 도교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죠. 태학을 그 세우죠. 최초의 교육기관인 태학. 아주 뭐 그 귀가 닳도록 그냥 들었던 그 태학. 예. 유교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인재를 육성해서 관리를 뽑았다. 그다음에 율령을 반포하여 고구려를 중앙집권 국가로 완성을 했다. 율령을 반포한다. 이게 참 그 규칙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더군다나 뭐 저 때야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회칙 같은 수준이면 되겠지만 뭐 요즘같이 이렇게 복잡한 시대는 정말 법령으로 만들어가고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강력한 국력으로 정복 전쟁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줬다. 음. 그러니까 나라를 엄청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또 이때 정복을 했네요. 그다음에 18대 고국양왕이 있고 이제 19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대왕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호태왕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저기 다녀왔는데 호태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이드가. 예. 그다음에 최초의 연호를 반포해 영락이라고 명하고 또한 군주를 왕에서 태왕으로 격상해서 부르게 하였으며 그 후 바로 정복 활동에 나섰다. 뭐 일종의 제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어찌됐든 남을 정복한다라는 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거죠. 396년 고구려는 대대적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아리수 이부 58개 성을 이제 뺏는다. 그다음에 700개 촌락을 점령하고 오이대성을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냈다. 그러니까 북쪽뿐만 아니라 이제 남쪽까지 신경을 쓴 거네요. 그다음에 거란을 정벌하여 소수리망 8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잡혀갔던 1만여 명의 백성들을 되찾아갔다. 아, 그거 중요한 일이죠. 내 나라 백성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면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노예죠, 노예생활. 노예가 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찾아온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2년 거란의 폐려를 정벌하여 복속을 시켰고, 그다음에 398년에 숙신, 그다음에 400년에 신라의 5만 군대를 파견해서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을 물리쳤다. 404년에 대방 지역으로 쳐들어온 백제와 외 가야의 연합군을 괴멸시켰다. 405년에 요동성, 400년에 목조성을 격파하고 요동 점령을 확고하게 하였다. 410년에 이미 고구려의 속방이던 동부여를 완전히 굴복시켰다. 내치에도 힘을 썼고 그런 내치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광개토 왕릉비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하였으며 오국이 풍성하게 익었다라는 칭송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대 장수왕이죠. 장수왕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장수왕의 휘는 고고련, 고씨니까 고고련이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연구, 연가, 연수, 건흥 등의 연호가 새겨진 유물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414년에 장수왕은 광개토 왕릉비를 건립하여 업적을 기렸으며 내부적으로 왕권의 위상을 높여서 국내성이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427년 종묘사직을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네요. 종묘사직을 뺏기면은 그야말로 그 신주단지를 잃어버리면 이제 망가지듯이 이렇게 종묘사직을 그냥 평양성으로 옮겨버리니까 애들이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다음에 장수왕은 대성산성을 쌓고 안압궁을 건설해 왕실의 위험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했다. 그다음에 435년에 장수왕은 장군 갈로 맹광으로 하여금 고구려군 수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가 북연의 수도 용성에 있던 모용시우 황제 일가족과 풍홍 그리고 용성 주민들을 전부 고구려 국내성으로 끌고 가버렸다. 일종의 포로죠. 이에 왕백구가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토벌을 당하고 송백구가 포로가 됐다. 그다음에 소위 왕백구 송환 요청에 압송해서 이제 돌려보내기는 했고 고구려의 눈총이 따가우니까 송왕은 그냥 외교 관계만이라도 이렇게 성립을 하자 해갖고서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수립을 이제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교 관계가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또 남진 정책을 추진했어요. 475년에 백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481년에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476년경에 이제 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만주당이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476년경에 삼국시대가 열렸는데 이게 고구려고 이게 신라고 백제고 이게 가야죠. 가야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으니까 이제 삼국시대라고 이제 일컬어 봅니다. 고수전쟁과 살수대첩. 이때 또 이제 유명한 전투가 있었네요. 제25대 왕 평원왕은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침입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비종옥인 북주에서 우문홍이 침략을 해오자 평원왕의 부마 온달이 이를
약수 무기를 쓰지 않고서도 이렇게 그 방어를 해 한 모양이에요. 네. 하여튼 그런 이제 온달이 이제 방어를 했는데 바보 온달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결국은 이제 온씨의 시조가 됐습니다. 말이 바보 온달이지 바보 온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다음에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 기나긴 분열의 시대가 종결이 되었고 이게 중국에서 얘기죠. 589년에 수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수나라가 이제 통일한 겁니다. 뭐 중국 전체를 통일한 건 아니지만 중원을 갖다 이제 거머쥔 거죠. 평안왕 역시 수나라의 사신을 보내 동태를 살폈으며 마침내 수문제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비밀리에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평안왕은 이에 대비해서 방어 준비를 했고 그해 음력 6월에 수륙군 30만 명을 동원해서 수륙 병진책으로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대부분 병력을 잃고 철수를 했다. 안 된 얘기입니다. 야, 을지문 덕자군이. 26대 왕 영양왕이 이제 590에서 618년까지 이제 제위를 하는데 수나라가 실제로 30만 대군을 동원한 것에 충격을 받은 영양왕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사죄를 했다. 30만 대군, 지금도 30만이면 엄청 큰데 저 당시에 30만이라고 하면 뭐 중국 인구를 다 끌고 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러나 양제는 수양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했으나 고구려의 영양왕은 그건 거절했다. 어떻게 사신을 응? 그 조공을 바칠 수 있냐? 자, 그러니까 612년에 이제 양제가 113만 명을 끌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중국이 이때부터 인해 전술을 썼던 것 같아요. 612년 음력 7월 고구려의 망리지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군을 괴멸시켜버려요. 이게 살수대첩이죠. 수양제는 고구려를 3차, 4차 침입하였으나 수나라의 내부의 반란으로 철수하거나 무마가 됐다. 오히려 뭐 문제를 일으키려 왔지만은 그 나라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일을 보다가 돌아간 거예요. 수나라는 617년 이연등의 반란으로 멸망을 했다. 수나라도. 우리 그 오래된 그 나라라도 음,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전쟁을 그 제대로 한다라는 건 그건 이제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 자, 어찌됐든 600년대의 초반에 들어와서 그 뭐라고 할까 화해 정책도 쓰고 뭐 그다음에 도교도 수입을 하고 뭐 막 이랬는데 하여튼 뭐 사신도 보내고 뭐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뭔가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거 뭐 반대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고. 자, 백제와 신라가 당의 고구려가 당나라라고 하는 길을 막는다고 호소하자 당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와 화친하라고 종용하여 영유왕은 백제, 신라와 화친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지도에 잠깐 봤지만은 고구려가 버티고 있으면은 백제고 그다음에 신라고 좀 배를 타고 다녀야지 육지로는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연개소문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자, 641년 당태종은 왕태자 예방에 답하고자 직방랑중 진대덕을 고구려에 보내 진대덕은 고구려에 들어와 간첩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고구려 공국을 공격하는 일을 갖다가 간언을 했다. 간첩을 보낸 거예요. 고구려는 수나라를 뒤이은 당나라와도 대치를 하게 됐다. 이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연개소문이 공사를 감독하면서 뭔가 어, 그 위협을 느낀 그 귀족들이 연개소문을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연개소문이 642년 10월 달 평양성에서 망리지의 난을 일으켜 영유왕을 비롯한 귀족들을 모두 살해를 하고 보장왕을 왕으로 세운 뒤에 망리지보다 더 높은 사실상의 1인자 자리인 망리지라는 직위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28대 보장왕. 28대 보장왕도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문화 정책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종교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았던 그런 그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으로 와볼까요? 일일이 다 그 이제 연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렵고 어, 동맹국인 백제가 신라 당연하권에 패하였고 고구려는 고립이 됐다. 네. 그 이제 멸망하려니까 이제 저런 분위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660년에 백제가 멸망이 돼요. 그 이듬해인 661년 보정왕 20년에 당나라는 고구려를 이제 공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평양성이 이제 포위되는 그런 위기를 처했죠. 근데 고구려가 이제 이렇게 승리는 하지만은 그 뭔가 그 백제도 고구려 지배층에서는 이게 내분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국력이 극도로 약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664년에서 666년까지 연개소문이 죽고 여기에 또 왕자의 난이 이제 발생이 되죠. 왕자가 아니죠. 형제아니죠. 왕이 아니니까.
연남생, 연남산, 연남건. 음, 음, 그 여행이 이제 형제가 이제 형제나는 이제 발생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666년 6월에 연남생은 국내성 귀족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탈출해서 당나라로 도망을 갔고, 그해 12월에는 고구려가 형제간 내부 권력 투쟁이 발생하는 동안 연개성리 동생 연정토가 고구려 남쪽 12성과 763호에 3,543명을 데리고 신라에 투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려면 저렇게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668년 들어서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고구려인들은 당나라 내륙으로 이동이 되었고, 당나라는 안동 도구를 설치해 중앙에서 고구려 영토를 이제 통치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그 당나라의 그 관리하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을 텐데. 자, 어찌됐든 668년에 이제 고구려가 이제 멸망을 하죠. 이제 멸망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막 집단 이주를 당하는 거예요. 고구려 지배층이. 너는 뭐 여기가 저기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이제 흩어놓겠죠. 왜냐면 핵심 인물이 있으니까 막 흩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669년 망한 지 1년 후에 당나라는 고구려 지배층을 중심으로 약 3만 호를 중국의 오르도스 지역 등으로 집단 이주를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도스라는 게 이제 내몽골 자치구에서 보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집단 이주되고 막 한 그런 흔적이 실크로드에도 그 남아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일어났었죠. 1번, 2번, 3번, 4번 그러한 어떤 어,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 그런 이제 군사 집단이 이제 있는데 어, 그 이후에 그야말로 어, 모든 일이 다 잘 마무리됐다라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선 부흥운동은 이렇게 큰 그 여파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이 또 일본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뭐 나라가 망했으니까 뭐 여기서 뭐 노예같이 사느니 일본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1799명이 이제 고려인이 됐는데 음, 하여튼 일본으로 이제 망명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뭐 여러 그 이제 루트를 통해 갖고서 일본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건 그 자료로 그냥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좀 간단하긴 하지만은 고구려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좀 만주였었다는 거. 뭐 혹자는 그보다 더 넓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옳은지 일단은 우선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쟁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간단하게 그 고려 역사를 살펴봤는데 앞으로 더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실 있는 방송을 좀 마련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지난해 음, 방송을 이제 해드린 건데 10월의 마지막 밤 해서 잊혀진 계절이 이제 10월의 노래같이 이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이제 할로윈 축제도 같이 열리는데 그 할로윈의 날에 또 압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그 안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하여튼 뭐그 10월 마지막 밤 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또 감상에 빠질 수도 있죠. 뭐 그렇다라고 해서 할로윈데이 뭐 이걸 즐긴다고 해서 그 현장에 가서 광란에 빠지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상에 빠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빠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하여튼 연전에 그 이제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사건 사고 이걸 생각하면서 고구려의 멸망과 겹쳐서 오늘이 뭐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날이 되겠습니다. 음, 이 앞에 잊혀진 계절 할로윈데이 회계금융저축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계금융저축 다 그 일종의 다 금융계통이죠. 아마 이게 하나로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하여튼 잊혀진 계절 그다음에 여러 그 이제 참여자들의 그 10월을 보는 어떤 감상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10월 마지막 날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